네. 예. 네. 아, 네, 오늘 교수님 직접 만드신 트리 하우스에 왔어요. 네. 근데 좀, 보시는 분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네. 일단, 전혀 이런 뭐 촬영을 위해서 만든 세트는 아닙니다만, 네. 약간. 루소가 좋아했던 이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온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우리 사회계약론, 네. 지난 시간에 인간불평등 기원론이 사회계약론을 읽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네. 전 뭐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읽었는데, 뭐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 책은, 저는 인간불평등 기원론은, 뭐 별로 그렇게 의문도 없고, 또 재미도 있고, 네. 뭐 또 의미도 있고 이렇게 읽었는데, 사회계약론에 대해서는 제가 2000년쯤에 신동아라는 잡지에 한 3년 뭐 문화 이야기라고 박원규의 문화 이야기랑 연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루소에 대해서 쓰면서 특히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인간불평등 기원론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현대 인류학이나, 네. 뭐, 현대 생물학이나, 여러 문화인류학이나 뭐 이런저런, 20세기 후반, 21세기까지도 이 현대 인문사회과학이 인간불평등 기원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대적인 의미로 수긍을 하는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이 사회계약론은 찬반이. 좀 찬반이 네. 있고, 또 다시 읽어도 역시 좀 저로서는 대단히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네. 오늘 그 점까지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썼던 2000년대 초반에 썼던 제 글이 무슨 우리 사회의 루소에 대한 담론에 무슨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최근에 뭐 나오는 루소에 관한 논문들 네. 또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읽어봐도 그런 부정적인 측면, 비판적인 측면은 별로 그렇게 보기가 힘들고, 네. 오히려 최근에 와서 더욱더 루소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측면이, 이런 경향이 있어서 네. 제가 뭘 잘못 썼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뭐 허심탄회하게 네네. 이런 저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우선 뭐 간단하게 그 책 소개를 하자면, 네. 이제 인간불평등 기원론, 그 앞에 학문예술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 또 신에로이즈라고 하는 뭐 연애소설 비슷한 이런 것도 하나 쓰고 하다가 1755년이죠. 그러니까 루소 딱 50살, 50살, 네. 그래서 66세에 죽으니까 뭐 좀 만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루소는 거의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인간불평등 기원론도 30대 후반에 와서 쓰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루소가 처음 그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말한 건 아니고, 네. 이미 16세기, 17세기죠. 1651년인가? 이 토마스 홉스가 리버이던이라고 하는, 뭐 우리 보통 레비아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만, 리버이던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최초로 이제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죠. 그 뒤에 1600년대 말기에 와서 이제 존 로크라는 영국 사람이 이제 또 통치론이라는 책에서 이 사회계약론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1세기 동안 17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루소의 사회계약론까지, 그런 1세기 동안 적어도 3편 이상의 사회계약에 대한 책이 쓰여졌다는 이야기죠. 조금씩 내용은 물론 다릅니다. 고등학교 책에도 보니까 중고등학교 책에도 이 세 사람의 사회계약론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올 정도로 비교하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중언부언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회계약을 맺어서 특정한 어떤 그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주권을 양도하고 그 주권자가 이제 그 만든 법에 복종을 하는 것이 이제 사회계약, 홉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17세기까지 아직까지 뭐 18세기까지도 절대 군주제가 유럽에 지배가 되었습니다만, 이 말하자면 절대 왕조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홉스가 사회계약 그 리바이던의 책을 쓰기 이전에는 뭐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그게 좀 논쟁이 되는데, 이 기독교에서 뭐 성경에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느냐 성경에, 아니면 그게 교회가 만들어낸 거냐, 뭐 이런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세 천년은 물론이거니와 이 르네상스를 거쳐 가지고 이 뭐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인데 1789년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프랑스 왕조가 무너지기 전까지 이른바 절대 왕조가 뭐 수천 년 유지가 되었고, 그 수천 년 유지가 된 절대 왕조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는 이른바 왕권 신수설, 신으로부터 받았다. 이게 뭐 기독교적 어떤 해석이죠. 기독교적 주장. 적어도 기독교가 지배하는 가운데서 그런 논의가 나왔고, 그 신이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말하기 때문에 선생님 조금 이따 나중에 그게 좀 말씀하셔야 되겠는데, 아무튼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그 종래의 통치 이론을 뒤집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계약에 의해서, 그게 홉스가 말하는 어떤 리바이어던과의 계약, 그러니까 절대 왕조를 정당화하는 것이든, 또는 그 뒤 한 50년 뒤에, 반세기 뒤에 존 로크가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그 홉스식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른바 성악설 같은 이런 입장이 아니라 뭐 인간성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뭐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재산과 생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그것을, 그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했다. 그래서 그때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뭐 이 의회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그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정부를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영국의 시민혁명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논의인데,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제 이 루소의 경우도 역시 루소도 이제 왕권 신수에 대항하는 것인데, 루소는 좀 사회계약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선설인데, 이 성선설이라고 하는, 루소가 과연 성선설을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는 대단히 자유롭고 평등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런 상태인데, 그 자연 상태가 이제 세월의 지남에 따라서 어떤 그 말하자면 소유권에 발생하고, 뭐 이기심과 동정 뭐 이런 게, 동정심 이런 두 가지 인간의 속성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됨으로써 이제 가족이 발생하고, 그 가족이 어떤 그 소유권을 갖게 되는, 소유권이 되면서 이제 빈익빈 부익비가 생기면서 이제 이 자연 상태가 정치 상태, 사회 상태, 국가 상태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사회계약을 체결한다. 루소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사회계약은 일종의 그 말하자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의지를 합친 게 전체 의지라고 한다면, 그 개인 의지와 전체 의지와 또 다른 어떤 그
모든 구성원들이 어떤 공동선, 말하자면 공동체의 그 공통되는 어떤 선을 위해서 말해서 무슨 말 할까요? 그 어떤 의지를 보이는, 네. 그래서 일반 의지라고 하죠. 네. 이 일반 의지를 통해서 이제 사회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의지가 결국 이제 법인데, 네. 이 법이라는 것이 일반 의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공공심을 가지고 일반 의지로 사회 계약을 체결하면 네. 그 사회 계약이 그 법이니까 그 법에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일반 의지의 범주 속에서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고, 근데 그 일반 의지를 이제 구현하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 그 일반 의지가 통치자와 어떤 것, 이게 보통 우리가 이 루소의 그 일반 의지에 의한 사회 계약론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는 이제 이 일반 의지가 배신될 때, 그러니까 통치자에 의해 가지고 일반 의지가 파괴되거나 네. 뭐 이럴 때에 이 전체 구성원들이 모임을 가지고 집회를 가지고 그 일반 의지를 발현해서 그 통치자를 뭐 갈아치운다든가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나 이런 데서, 또는 뭐 이 루소의 고향이었던 지네브 같은 데서 그 소수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이,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원래 원형인데, 사실은 뭐 지네브도 그렇고 고대 그리스도 그렇고 뭐 어떤 민회 같은 뭐 의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국민의 대표인, 또 통치자도 있는 거죠. 사실은 통치자, 선출이 된 선출자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 통치자나 의회가 일반 의지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때는 이제 국민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 국민 집회, 그러니까 네. 국민의회라고 하는 일반 의지의 어떤 발현체가 그것을 그 통치자를 쫓아내거나 갈아치우거나 네.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데, 네. 근데 뭐 우리가 보통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도 뭐 이 특히 뭐 우리가 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뭐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또는 뭐 우리 사회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뭐 노사정, 이런 뭐 삼자의 어떤 공통 계약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각오, 새로운 정책, 새로운 어떤 변화를 할 때에 그 변화의 계기로서 사회계약, 새로운 사회계약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사회계약이 그 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수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 물론 뭐 협정을 하나 체결하기도 하죠. 근데 이 루소나 뭐 루소 이전에 홉스나 로크가 말하는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체결된 적이 역사상 그렇죠. 없죠. 그렇죠. 예, 그 없고. 그래서 이건 일종의 타임은 없죠. 언제 이렇게 그런 건 예. 없죠. 근데 일종의 말하자면 사고 실험이라고 그렇죠. 하나, 일종의 뭐 인식 실험이라고 하나, 네, 추론이죠. 추론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없는 걸 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게 없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추론을 통해서, 물론 그게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통치권 정당화의 이론을 새롭게 만든 건 분명하고, 네네.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좀 더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네. 이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로크 같으면 이제 뭐 그 전에 영국 혁명, 영국 시민혁명, 네. 뭐 이 홉스도 사실은 절대 왕조에 좀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여는 했죠. 네. 뭐 물론 홉스는 그 절대 왕조를 정당화하는 입장이었고,
근데 로크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뭐 프랑스 혁명보다도 미국 헌법, 1776년에 미국 헌법 같은 것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존 로크의 통치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한편 이 루소의 이 사회계약론은 로크의 이론이 미국 헌법을 제정을 위시해서 미국 혁명, 네. 미국 독립전쟁 그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 루소는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의 계기가 되었다고들 얘기는 지금까지 해왔는데, 긍정적으로. 네. 사실은 프랑스 혁명하고 루소의 이론하고 많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또 주장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은 사실 뭐 왕과 왕비 그리고 귀족들을 처형을 하잖아요. 대단히 폭력적인 어떤 그게 있는데, 루소는 전혀 폭력적인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폭력혁명의 이야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프랑스 혁명과의 관련.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측면에서. 그래서 루소에 대해서는, 이런, 3대 사회계약론자 중에, 제일 마지막 가장 그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네. 급진적인 그런 사회계약론자로서, 프랑스 혁명에 기여했다? 또는 뭐, 현대민주주의의 직접민주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 데 기여했다. 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이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개별 의지를 떠나서 집단 의지나 개별 의지를 떠나서 전체 의지를 떠나서 그야말로 완벽한 어떤 의지로서 그것에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도 따라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항상 그 정상적인 민주 정치가 구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있을 수가 뭐 좋은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자칫 이 일반 의지라는 것을 또 독재 정치나 빙자하는. 그렇죠. 네. 그런 전체주의에서 빙자를 하는 게 돼버려. 네. 내가 일반 의지다라는 식으로, 내 뜻이 일반 의지다는 식으로, 뭐, 그걸 합리화시키는 여러 가지 또 언선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오히려 이 전체주의, 그러니까 뭐 파시즘이나, 그 볼셰비즘 같은 이런 20세기의 전체주의 사상에 루소가 오히려 기여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고, 또 사회계약론의 여러 어떤 좀 디테일한 부분들, 네. 사회계약을 언제 체결하고 그것이 어겨질 때 어떻게 대응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좀 허점이 많아서 뭐 별로 루소가 그걸 정확하게 뭐 이렇게 엄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뭐 로크나 홉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7세기, 18세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뭐 대단히 완벽한 이론을 기대한다기보다도 그 정신, 네. 그 이념을 인정하고 그 이념이 역사적으로 가는 의의를 네. 찾으면 네. 충분하다라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뭐 논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아직까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서론격으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선생님, 네. 예, 저는 하여튼 그 사회 계약이라는 그 발상 자체가 물론 그 전에 이제 홉스가 먼저 이렇게 하고 그 시대에 이제 그런 것들이 대두했다는 게 절대 왕정을 흔드는 그 포석인 것 같더라고요. 홉스의 경우는 절대 왕정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하나의 포석을 둔 거죠. 예.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좀 쌍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쪽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뭐 파기할 수도 있고 이걸 약간 뒤집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 예. 어떤 예. 개념을 창출해냈다는 거. 그게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그 혁명적인 기운인 것 같아요. 그 절대 왕정을 향한. 근데 그게 조금씩 이제 그 하나의 개념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인지가 그쪽으로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이 루소에 이르러서는 전 이걸 보면서 영어 단어 중에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eradicate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뽑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왕조라는 그 개념에 이제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그 이제 그 유명한 1페이지 나오는 그 선언, 그 제일 첫 줄이 인간은 모두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런데 실상은 모두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런 거잖아요. 유명한 선언 그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쇠사슬을 풀려고 하는 그 목적의식, 그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거기서 사실 이게 출발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개인을, 자기를 비롯한 노예를 이제 위시해서 모든 예속된 지배자에게 이제 예속되어 있는 모든 개인들을 다 해방해서 자유를 부여하기 위한 논리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뭐 그렇게 이제 처음에 발상을 그렇죠. 시작했다고 이제 본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현대 민주주의 아주 근간이 되는 이제 사고 방식을 거기다 다 이렇게 나름대로 써놓은 것 같고요.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그게 그 전체주의에 이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이제 생기는 이유는 왕이라는 혹은 이제 절대 군주라는 그 개인에게 권력을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이라는 그 뭔가 이제 단독자의 국민이나 대표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어떤 전체적인 의지 이것이 사실은 신성한 것이고 이것은 영구히 이제 이거는 그 권력을 양도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뭐 전체 의지 이런 것을 약간은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우상화했다 그래야 되나 그런 표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 속에는 이제 절대로 한 개인에게 권력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또 단호한 의지가 거기 절대자나 독재자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지가 사실은 담긴 표현인데 인간은 어떤 의미로든 자기가 또 권력을 이제 독점하고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놔도 이용을 하려면 또 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한 시기에 루소가 그렇게 한 사회의 근간을 이제 허물면서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이제 그런 사고를 했다는 것이 저는 일단 너무 이제 놀랍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이제 유효하게 이제 좀 적용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기독교 그런 문제는 거기 이제 시민 종교에 관하여 거기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 루소가 이제 이해한 기독교는 이 세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의 왕국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라서 아무래도 이거 약간 좀 구분해서 이제 기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회에 그렇게 이제 유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정도의 그 의무 같은 거는 해야 된다 반드시.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 비슷하게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제 뭐 폄하를 해야 폄하를 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거를 좀 보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 사회 계약이라는 단어가 갖는 폭발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기독교 문제와 관련되어서 조금 제가 부연하자면 이로써 그 사실은 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게 아까 홉스나 뭐 로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반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기가 되는 게 그 바로 루소가 이 사회계약론을 쓰기 직전에 이 리스본 대지진이라는 네.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그 사람들이 유럽 지식인들이 충격을 받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뭐 네. 일본에 뭐 지진이 발생하면 신의 저주가 내린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한국의 목사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네.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리스본 대지진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네. 이건 뭐 이 사실 이런 거대한 자연 재해를 신과 연관시켜서 뭐 그러니까 이 볼테르나 이런 그 계몽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그렇죠. 무신론자들인데 네. 그래서 이 무신론자 이신론자 이성신을 네. 믿는 사람들인데 이 그런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충격을 먹고 이제 그 기독교에 볼테르가 대한 막 시를 쓰고 그랬어요. 예. 네. 기독교에 대한 뭐 유명한 시를 썼는데 기독교에 대한 그 불신이라 할까 이런 게 네. 굉장히 심해 커졌죠. 네. 근데 오히려 루소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는 이제 기독교를 옹호하는 뭐 이런 입장을 취해서 네. 계몽주의자들하고 이렇게 결렬하게 되는 네. 결별을 하는 뭐 이런 계기가 또 되기도 했대요. 근데 이 사회계약론에서 보게 되면 루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읽었습니다. 뭐 이 절대왕조, 그러니까 절대주의, 절대적인 이 군주제에 대한 이 말하자면 사회의 어떤 그러니까 절대 군주를 좋다, 또는 절대 군주를 무조건 따른다 하는 어떤 그런 노예 근성이 네. 기독교 때문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죠. 이제 뭐 그걸 또 두고서 그 부분을 두고서 19세기 말에 니체가 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그것의 선구자로 또 루소를 또 이렇게 뭐 추앙한다고 할까 뭐 그렇게 또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그 연결시키는 네. 부분이 또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에서 어쨌든 이 루소의 어떤 특이한 그런 또 이 뭐죠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계몽주의라든가 이런 근대성에 대한 어떤 비판 그래서 그로부터 뭐 포스트 모더니스트로까지도 루소를 이야기하는 네. 뭐 그런 사람들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측면을 현대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뭐 근데 사실은 이 루소가 보이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 계속 퀘션 마크를 붙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책이라는 게 이 끝없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책은 나쁜 책은 아니죠. 사고를 계속 하도록 만드니까. 네. 근데 좀 이렇게 앞뒤가 모순된다고 할까 또 뭐가 좀 이 비현실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가령 기독교 문제만 하더라도 루소가 굉장히 막 개종을 거듭하잖아요. 처음에 가톨릭이었다가 또 뭐 칼빈교로 바꾸고 또 뭐 어떻게 또 뭐 이렇게 바꾸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 양반이 이분이 아기 태어난 아이를 네. 뭐 5명을 다 고아원에 보냈다라는 식의 이야기처럼 네. 좀 종교적인 어떤 종교에 대한 확신도 그렇게 좀 믿음이 가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뭐 예를 들어 사회계약을 전제로 하는 인간의 평등 문제와 관련되어서 네. 뭐 인간 불평등 기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때 인간이 평등하다는 이야기는 루소에 있어 인간의 평등이란 성인 남성을 이야기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1789년에 사실 그 프랑스 대혁명 때에 발생하는 인권 선언도 네. 사실 성인 남성이죠.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인간도 그러니까 여성이나 아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가령
사회계약론하고 같이 쓰게 되는 이제 에밀 같은 책이 유명한 교육책의 교육 고전인데 그 에밀에 대해서도 쓰는 걸 보게 읽어보면 뭔가 아동의 자주성이나 자율성을 강조한다,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대단히 어떤 그 교육적인 그런 개호, 교육적인 그 지도 이런 거를 교사에 의해서 또는 다른 어떤 뭐 이런 그러니까 아동의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게다가 여성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또 차별 같은 거를 보입니다. 가령 아기 5명을 낳은 이 어머니가 사실 뭐 세탁소를 하는 좀 굉장히 좀 신분이 낮은 여성이었는데 그래도 한 20, 30년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그 20, 30년 동안 동거를 하고 결국 이제 결혼을 하죠. 근데 뭐 그 죽기 직전 비슷하게. 근데 이 여성에 대해서 이 고백록 같은 데에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 보게 되면 아니 뭐 그냥 재미로 한번 데리고 놀라고 했는데 뭐 애를 5명이나 낳아줬으니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뭐 데리고 살고 뭐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아, 이 사람이 도대체 그게 뭐 남자의 그 본성을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뭔가 좀 대단히 좀 뭐 그런 부분을 읽으면 좀 모멸적인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좀 그 사회계약론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루소가 사회계약을 언제 눈에 뭐 좀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먼저 같지 않습니까? 네. 이 사회계약을 이 사람은 루소는 자연 상태로부터 사회 상태로 변화하기 직전에 사회계약을 체결한다. 그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벌써 예를 들어 18세기 프랑스나 스위스 같으면은 뭐 자연 상태로부터 사회 상태로 넘어온 게 벌써 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자연 상태로부터 사회 상태로 넘어와가지고 사회 상태가 무슨 뭐 소유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발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다시 새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은 뭔가 납득이 가는데 그렇잖아요. 가령 18세기 현실에서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용하신 그 첫 구절 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지금 우리는 모두 쇠사슬에 구속되어 있다,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한 게다가 또 유명한 뭐 선거라고 하는 건 뭐 선거할 때만 자유지 뭐 그 선거를 하고 난 뒤나 앞이나 뒤나 뭐 노예 상태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18세기 유럽의 절대 왕조 체제 하에서 존재하는 그런 그 현실을 개혁하고 변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요사이 뭐 노사정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뭐 사회가 조화롭게 통일되기 위해서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오히려 사회계약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인데 루소는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고 먼 옛날에 그러니까 사회계약이 언제 체결돼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진 않지만 자연 상태로부터 사회 상태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사회계약은 체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 대단히 그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자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 18세기 프랑스나 루소가 태어난 스위스나 또는 뭐 좀 더 민주주의가 발달되었다고들 보통 얘기하는 영국이나 이런 사회 그 당시의 사회가
루소는 과연 어떻게 봤는가? 개혁돼야 될 어떤 대상으로 보았는가? 아니면은 뭔가 좀 평등하다고 봤는가? 자연 상태는 아니지만 뭔가 좀, 뭐 괜찮은 이런 상태로 봤는가 하는 어디를요? 그 현실. 아, 네.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도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그 첫 구절 네.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우리는 노예 상태에 있다. 쇠사슬에 갇혀 잡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18세기 루소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죠? 네. 근데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좀 뭐 괜찮은 사회, 평등한 사회라고 보는 이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 근데 사실은 이 루소가 그 일종의 이상적인 사회라고 얘기하는 제네바도 그 당시에 대단히 좀 계급적인 사회였거든요. 프랑스 물론이거든요. 네. 자, 그런 어떤 현실, 계급이 존재하고 대단히 어떤 빈민의 어떤 그 빈곤 상태가 뭐 빈익빈 부익부 상태가 지금보다 더 심각했던 그런 18세기 유럽에서 이 사람이 어떤 변형, 어떤 개혁, 그게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던가 라는 게 잘 그 명확하게 잘 오지 않는 느낌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인가? 네. 새로운 사회를 어떤 꿈꾸는 것인가? 근데 그 새로운 사회도 사실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일반 의지라는 게 사실 그게 뭔지다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모든 국민이, 모든 구성원이 합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적인 개인 의지를 버리고 어떤 공공심에 입각을 해서 공동의 어떤 이상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일반 의지라는 게 과연 그게 존재하나? 있을 수 있나? 네. 뭐 그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그걸 판단하나? 이게 일반 의지고 이건 개인 의지, 이건 전체 의지고. 그러니까 개인 의지, 집단 의지,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어떤 그 기준. 개인 의지는 좀 이기적인 것이고 집단 의지도 이기적인 것인데 일반 의지는 공공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기심을 버리는 좀 이타적인, 사회적인 이런 의지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게 어떤 것일까? 또 그게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전 이제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쓰고 난 뒤에 인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뒤에 쓰는 책들이 한 3권 중에 제일 대표적인 책들이 3권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이제 사회계약론, 둘째가 에밀, 셋째가 이제 그 고독한 산보자의 몽상. 이 세 권의 책인데, 그럼 나머지 다른 책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책이 3권인데, 자, 인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사회계약을 해야 된다. 일반 의지에 입각을 해서. 네. 두 번째, 교육을 해야 한다. 일반 의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세 번째, 그런 것과 함께 어떤 개인적인 수양, 고독한 산책자라고 하는 어떤 입장에서 네. 몽상은 아니지만 어떤 수련, 어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의지를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는 어떤 사회 일종의 새로운 정치 체제의 어떤 형성. 그 다음에 그 정치 체제에서 일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시키는 어떤 그런 교육 방법. 그리고 그 교육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적인 어떤 수련, 개인적인 어떤 도 닦는 거라 할까요? 수도, 함양이라 할까? 뭐 이런 3가지를 이제 루소가 후반기에 이제 얘기를 하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사회개혁이 그러면 교육에 의해서 에밀처럼 그렇게 많은 훌륭한 교육에 의해 가지고 공공심을 갖는 시민들이 사회계약을 체결하는
일반 의지를 갖추어서 사회계획을 체결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